자, 파트 1의 마지막 3교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그림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벌림을 하는 모션을 어깨면에서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여기 방향이 조금 이마면에서 좀 벗어난 모습이 있죠. 어깨면 벌림 동안 위쪽 돌림하는 어깨뼈 조절 운동을 조정하는 앞톱니근 그리고 중간 등세목은 아래 등세목은 작용 기전이다. 네, 그래서 여기 각근육의 모멘트 팔은 AC 관절의 돌림축에서 시작하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통합 한번 해볼게요. 가장 처음에 우리가 배운 거 돌림축 볼까요? 돌림축부터 보면 이 돌림축들이 다 여기에 있다는 거죠. AC 관절, 여기도 AC 관절. 우리가 AC 조인트는 1번 SC 조인트, 2번 AC 조인트, 3번 ST 조인트, 4번 GH 조인트 이 순서대로 고락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두 번째 관절이다라는 거. 그래서 그 운동 형상학 배울 때 SC와 AC 두 가지 좀 차이점이 있었어요. AC 조인트는 좀 명확한 움직임들이 나왔는데 AC 조인트는 로테이션, 어버드 다운워드 로테이션을 제외하고는 조절성 운동을 한다라고 표현했던 거. 시상면과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포스테리어 티팅 그리고 이런 가쪽 돌림의 움직임 두 가지는 조절성 돌림 운동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조절 운동이라고 표현했던 거 이렇게 연결을 시키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조절 운동은 우리 6가지 운동 형상학적 원리 중에서 있었죠. 네 번째였나요? 네 번째로 존재했다. 이렇게 고락부터 고락 관절학, 근육 관절 상호작용 전체적으로 이 맥락을 이해하셔야지 진정으로 이해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른 건 어려운 거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앞톱니근의 등세모근과 앞톱니근의 상호작용, 정상적인 상호작용에 대해서 본 거고요. 이제 여기 소제목 A가 나와요. 두 가지 등세목은 앞톱니근 두 개의 기능 배웠으니까 이제 하나씩 마비시켜 봐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볼 거예요. 자, 여기 2판에서는 마비라고 표현을 하는 게 등세모근의 약화라고 3판에는 좀 바뀌었죠. 그래서 마비는 완전히 신경이 그 근육을 쓸 수 없는 거고, 약화 같은 경우에는 쓸 수는 있는데 충분하지 못한 힘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뉘앙스가 좀 바뀌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3판에 추가된 문장들 3개 정도 나오는데 이거 그냥 가볍게 볼게요. 완전한 어깨뼈 벌림 180도 벌림을 달성할 때 등뼈는 자연스럽게 10도에서 15도 펴을 한대요. 등세모근의 약화는 이런 동반되어 나타나는 등뼈 펴을 해야 되는 크기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런 운동 형상학에 간접적으로 왜곡시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외에도 등세모근은 특히 아래나 중등간 세모근, 아래 중간 등세모근의 약화가 있으면 어깨뼈 조절 운동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방금 봤었던 AC 조인트의 움직임들이겠죠. 포스테리어 티팅, 가쪽 돌림 같은 조절 운동들의 조정의 질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말씀드리자면 길게 우리 테크닉이랑 연결시킬 게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좀 특징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등뼈가 자연스럽게 펌을 해야 된다고 표현하잖아요. 등뼈 펌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알고 계셨는지 이거부터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벌림을 제가 해볼게요. 옆으로 봐야겠구나. 벌림을 여기 지금 뒤에 요 스크린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그냥 여기까지만 표현을 할게요. 이 정도에서 벌림을 할 때 등뼈가 이렇게 펌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모르셨다라면 이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우리 몸에 있어요. 그래서 스캐플라 포스terior 티팅 대회는 스캐플라 포스terior 티팅을 시킬 때 이쪽에서 잡아 끌면 스캐플라가 포스terior 티팅 되겠죠. 특히 로어 트라페지우스. 근데 만약에 척추 부분에 붙어있는 아래 등 세모근이 당기면 등이 좀 편들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겠죠.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처음 이 얘기를 들었다면 등펴은 나와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에 더 살이 붙여서 많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등뼈 펴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팔을 이렇게 벌림할 때 갈비뼈가 이렇게 들리듯이 펴하는 게 등뼈 펴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등뼈 펴은 이렇게 그냥 등만 표현할게요. 등이 있고 허리가 있고 골반이 있다. 이것만 표현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등뼈 펴은 여기 가장 볼록 튀어나와 있는 적어도 이 정도가 펴져야 된다라는 얘기이고요. 우리가 보통 잘못 모션을 만드는 건 여기 부분, TA 정션 혹은 허리 부분, 이 정도가 펴지는 모션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형이 좋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필라테스 강사님들 갈비뼈를 닫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 이제 거의 뭐 정설처럼 얘기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예요? 얘가 자꾸 들리니까. 이게 좋은 작용이라면 더 열어주세요 갈비뼈를,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항상 무조건 닫으라고 얘기한 정도로 말을 하잖아요. 그 갈비뼈 닫으라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얘가 이렇게 들리는 건 잘못된 모션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일어나야 되는 건 여기의 펴인데 자꾸 여기를 편다는 거죠, 현대인들이.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도 또 확장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척추 파트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장 넘어가면요. 이제 이 판에 좀 같이 나와 있는 문장들인데 두 문장 다 약간 좀 상이해요. 근데 의미, 보이드체, 진한 글씨로 한 건 비슷하니까요. 참고를 하시고, 되게 건강하지만 등세모근을 가진 사람, 등세모근 마비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등세모근 트라페지우스만 제외하면 건강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런 사람은 머리 위로 어깨를 굽힘하는 데 있어서 중간 정도의 어려움부터 현저한 어려움까지 보인다라고 해요. 현저한 어려움이라면 좀 올리는 게 힘들겠죠. 그러나 앞톱니근이 완전히 신경지배를 받고 있다면, 앞톱니근은 정상이고 비교적 힘도 강하다면 머리 위로 어깨를 굽히는 작용은 대개 완성될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정리하면 팔을 올릴 때 등세모근 마비를 가지더라도 앞톱니근의 기능이 정상적이고 심지어 강하다면 팔을 완성시키는 건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굽힘하는 작용, 들어올리는 과제 뭐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3판에 추가된 문장인데, 팔을 굽힘할 때 어깨 가슴 관절에서 과도한 내밈이 전형적으로 동반되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견제받지 못한 앞톱니근의 작용에 의한 결과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앞톱니근은 스캐플라가 있으면, 좀 잘 그려볼게요. 스캐플라가 있으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세라투스 안테리얼은 앞으로 어버도테이션도 시키지만 프로트랙션을 시키는 기능이 있다 그랬죠. 프로트랙션. 이거를 견제해주는 녀석들이 스캐플라에 붙어있는 특히 미드 트라페지우스라고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이게 리트랙션을 시켜준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문장에서 요게 마비되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 과도한 내밈이 당연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견제를 받지 못한 앞톱니근의 작용이다 라고, 아까 우리 2교시에 봤던 문장 잘 배우셨더라면, 이해하셨더라면 어려움 없을 거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팔을 굽힘할 때라고 표현을 하죠. 보시면은 지금 굽힘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굽힘도 벌림도 같이, 어쨌든 팔을 지금 올림시키는 거는 플렉션과 어브덕션이 다 포함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굳이 플렉션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벌림이 아니라 굽힘인지 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한번 스캐플라 만지면서 굽힘을 시켜보시면요. 여기까지 아니고 여기 만져보시면 앞으로 조금 더 시상면적으로 스캐플라가 이동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어요. 굽힘을 할 때는. 벌림을 할 때는 오히려 이마면에 가깝게 스캐플라가 리트렉션 된다라고 했잖아요. 벌림의 6가지 운동영상적 원리 볼 때, 벌림을 할 때 빗장뼈도 뒤로 당기고 붙어있는 스캐플라도 뒤에 당겨진다. 아까 제가 이렇게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요거 이렇게 설명했던 거. 그래서
굽힘을 할 때는 스캐플라가 조금 더 프로트랙션 된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트라페지우스가 등세모근에 문제가 있어서 잡아주는 역할을 못하면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애가 더 나가게 되겠죠. 브레이크 잡을 애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한 이유는 좀 이따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자, 순수한 이마면에서의 팔의 올림은 되게 매우 어려워서 성취할 수가 없다. 자, 여기까지는 굽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3판은 굽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2판은 들어올리는 과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굽힘만 가지고 얘기하는 섹션인 거예요. 여기는 굽힘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등세모근에 뭐 약화나 마비가 있을 때, 특히 마비가 있다면 굽힘은 그래도 일어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약간 프로트랙션이 더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많이 나간다. 과도한 내밈이 만들어진다. 라는 거고요. 이제 이마면, 그것도 순수한 이마면이라고 강조했어요. 이마면에서의 벌림을 시키면 되게 매우 어려워서 성취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이러한 작용을 위해서는 중간등 세모근의 어깨뼈에 대한 강력한 뒤당김의 힘을 발생시켜야 되기 때문이다. 방금 설명했죠. 어깨의 그 원리, 6가지 원리 중에서 벌림을 할 때는 뒤당김이 강력하게 일어나야지 된다라는 거. 정상 자세도 스캡선이라고 제가 자주 표현했던 것처럼 30도 정도 이렇게 앞으로 기울여져 라운드 숄더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당겨져야지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영상으로 한번 보고 오도록 할게요. 여기 제가 영상을 캡처해 왔는데 실제로 보고 한번 그림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번 정도 반복이 돼요. 근데 한번 그냥 여러분들 봐보세요. 전 팔을 올렸는데 한쪽이 지금 마비되어 있는 거 보이죠? 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은 패럴라이시스 라이트 트라페지우스 오른쪽, 여기가 오른쪽이죠. 환자 기준 오른쪽, 왼쪽이니까요. 이쪽에 지금 마비가 되어 있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스파이널 액세서리 너브 데미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액세서리, 부신경이라고 할 수 있죠. 11번 신경, 부신경. 우리 신경 파트 한번 봤죠? 계속 잊을만 하면 나오죠? 신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지우고 다시 한번 이제 볼게요. 처음부터 다시 보시면 자, 앞으로 팔을 올려보세요 라고 할 때 우선 여기 어깨 높이 다른 거 보이시죠? 여러 가지 지금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한번 보이는 거 다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선 어깨 높이, 어퍼 트라페지우스, 위등 세모근이 이쪽 오른쪽은 위등 세모근이 약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깨가 좀 떨어져 있는 모습까지도 보이는 거고요. 자, 천천히 한 프레임씩 좀 넘겨보면 여기 지금 벌써 90도 정도 플렉션 만든 상태가 되니까 여기 메디알 보더 지금 튀어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윙잉 스캐플라라고 하죠, 우리 윙잉. 좀 이따 뒤에 그 윙잉 스캐플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제가 아까 강의하면서 진도를 나간 줄 알고 얘기했는데 제가 좀 착각을 했네요. 윙잉 스캐플라는 본격적으로 뉴만에서 아직 안 나왔고요. 이따 얘기할 텐데 어쨌든 여기 들리는 건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우면 좀 튀어나와 있죠. 요거를 좀 주목하시고, 그러니까 굽힘할 때 더 많이 프로텍션 돼 있다라는 걸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아랫각이 지금 현저하게 앞으로 많이 밀려 있는 모습이다 라는 거. 그래서 굽힘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죠. 완전히 귀엽까지 붙이는 건 이분은 좀 힘들긴 하는데 근력 강화 운동 좀 하다 보면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뉴만의 기반에서 얘기를 한다면 이제 벌림이 문제예요. 벌림 보시면 차렷한 상태에서도 보시면 여기 아예 기본적으로 여기 메디알 볼도 보세요. 이렇게만 표시할게요.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살짝 앞으로 이렇게 라운드 숄더처럼 들어가 있거든요. 뒤라서 좀 잘 안 보이겠지만 요 반사되는 음영 같은 거를 비교해서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약간 라운드 숄더가 되어 있는 모습인 거죠. 오른쪽이. 이제 벌림할 때 보시면 한 프레임씩 여기 우선 보세요. 여기 부분. 여기 부분에서 좀 넓게 떨어뜨려서 이렇게 그릴게요. 리트렉션 시키는 작용이 왼쪽 건강한 쪽에서는 나오거든요. 이대로 한번 봅시다. 자, 벌림 할 때 여기에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약간 음영이 생기죠? 근데 반대쪽을 보시면 반대쪽은 아예 그냥 밋밋하죠? 근육의 활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활성이 없으니까 여기는 지금 여기 안테리어 티팅이 얘랑 비교하면 좀 많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려 있는 거예요. 벌림을 하려고 할 때 이게 리트렉션이 만들어져야지 헤드가 뒤로 돌아간 상태에서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라운드 숄더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마면에서 그대로 올리려고 하면 오히려 이게 지렛대 원리처럼 헤드가 더 앞으로 밀립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헤드가 앞으로 밀려서 가동 범위가 오히려 더 제한이 되는 모습이에요. 자, 더 보시면 프레임 나눠서 한번 넘겨볼게요. 이렇게 지금 이 상태에서 못 올리잖아요. 안 올리는 게 아니라 이게 뒤쪽으로 잡아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숄더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보시면 평가 얘기 제가 종종 할 때 저는 평가를 어떻게 하라고 가이드를 엄청 치밀하게 드리지 않거든요. 그냥 벌림할 거면 팔 이렇게만 해서 귀엽혀까지 닿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큐잉을 해요. 왜 그렇게 하냐면 본인의 패턴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지금 보기에 다 지금 손등이 위로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패턴, 이 사람의 패턴은 인터널 로테이션 시킨 상태에서 팔을 벌림시키는 사람이구나. 만약에 아무런 큐잉이 없이 지금 영상을 촬영했다면 전 이것도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지금 여기 시계 시침, 분침이 여기 있겠죠. 여기에 시계 액정이라고 할까요? 네, 그 부분이 지금 있는 거니까 양쪽 다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손등을 위로 해서 올리는 패턴을 가지신 분이구나 라고 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다시 다 지우고요. 이 시계 찬 손 보시면 시계가 점점점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긴 하네요. 네. 좀 넘어갔네요. 이제 손바닥이 앞으로 향하게. 네,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지금 이 상태는 리트렉션이 만들어지면서 리트렉션도 만들어지면서 요 힘을 기반으로 어버드 로테이션이 나오고 나름대로 포스트레이팅도 나왔기 때문에 이 모션이 나오는 거다라는 거죠. 얘는 여전히 약간 앞으로 나가 있고 메디알 볼더가 또 들려져 있는 느낌이다 라는 거예요. 네, 이 정도 보시면 많이 설명드렸네요. 여기까지 보시도록 하고 다시 슬라이드로 들어갈게요. 자, 그림에선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겠네요.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지금 이거는 고핌의 모습이었네요. 고핌 모습 여기 프로텍션 많이 걸려서 음영이 좀 선명하게 보이는 거 캡처를 해서 보여드렸고요. 자, 등세모근은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등세모근 약화 첫 번째 A였고요. 이제 B 앞톱니근의 약화를 볼게요. 마찬가지로 이 판에서는 약화가 아니라 마비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문장에서도 앞톱니근의 마비는 이렇게 시작할 텐데 약화로 바뀌었다라는 거. 자, 보겠습니다. 앞톱니근의 약화는 정상적인 어깨 운동학에 있어서 확실한 붕괴를 유발한다 라고 확실한 시그니피컨트라고 하는 단어가 이 판에 누락이 됐네요. 자, 이 판의 문장 한 개 삭제가 되고요. 약화나 마비는 이 판은 마비로만 얘기하니까 여기 마비가 있는 거고 3판은 약화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자, 긴가슴신경과 척수 또는 목신경 뿌리의 손상과 같은 신경학적 병리와 연관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손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네, 뭐 신경 뿌리의 손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 판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굳이 수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3판에 추가된 문장이 있는데 이것도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긴가슴신경의 외상 과사용 염증 이런 것들 관련이 있는데 비교적 앞톱니근의 단독마비에 대한 병인은 알려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신경학적 병리로 앞톱니근이 약화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약화가 되는 건 앞톱니근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많죠. 뭐 헤미플레지아, 소위 말한 중풍, 스트로크, 뇌졸중 이후에 후유증으로 한쪽 잘라서 이쪽이 다 근력이 좋지가 않다. 이런 경우는 앞톱니근도 손상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앞톱니근 단독마비, 앞톱니근만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병인이 좀 잘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긴가심신경의 신경병증에 의한 앞톱니근의 단독마비는 사례의 85%가 우세팔에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건 좀 되게 재밌는 연구 결과인 것 같아요. 85%. 좀 과하죠. 그러니까 아무런 그런 우세팔에 영향이 없다 그러면 적어도 한 6대4 뭐 이 정도면은 좀 납득이 될 텐데 85는 좀 과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과사용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 3판에선 이렇게 쓰인 거예요. 3판에선. 개인적으로는 이 문장은 나중에 4판 나올 때 여기에 또 어떻게 살이 보태질까? 라는 게 저는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연구가 진행이 이제 좀 이런 경향으로 진행이 점점 되겠죠. 후속 논문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신경계 쪽에 계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환자분이 계시면 봐보세요. 앞톱니근 단독마비가 혹시라도 있다면 우세손이 아니면 15% 희귀한 케이스네요. 원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반적으로 앞톱니근에 이제 완전한 마비가 있는 사람은 운동면에 관계없이 능동적으로 팔을 올림시키는 게 매우 어렵다. 매우. 아까 전에 트라페지우스랑 지금 세라투스 안테리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1교시에 뭐였죠? 델토이드였죠. 델토이드랑 그리고 수프라스피나투스 가지고도 얘기가 아까 있었죠. 이 두 개 가지고 뭐가 더 좀 그래도 중요하냐, 뭐 지키겠냐 저한테 물어본다면 전 수프라스피나투스 지킨다고 했죠. 트라페지우스랑 세라투스 안테리어 가지고도 혹시라도 저를 환생시켜줄게, 하나 근육만 넌 못 쓰는 거야 라고 한다면 저는 앞톱니근에 완전 마비 있으면 매우 팔을 올리기 어려우니까 세라투스 안테리어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앞톱니근은 얘가 마비가 있으면 매우 어려워진다라는 거. 자, 이런 어려움은 등세모근과 오목이팔 관절의 벌린 근육이 완전히 신경집에 되고 있을 때도 나타난대요. 세라투스 안테리어를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앞톱니근에 마비가 있으면 특히 저항에 대해서 어깨 벌림을 시도할 때 어깨뼈의 과도한 아래쪽 돌림이 동반되면서 대개 팔의 올림이 제한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사례랑 좀 비교할 수 있는데 이 그림, 아까 전에는 부신경 마비로 등세모근에 마비가 있었던 여성분이었잖아요. 이분은 지금 앞톱니근에 마비래요. 메디알 볼더가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운워드 로테이션 되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 그림 보시면 스캐플라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꼴인 거잖아요. 정상과 비교하면. 그래서 과도한 아래쪽 돌림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자, 이제 3교시 거의 이제 중반 넘어가고 있는데 집중을 좀 해주세요. 여기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파트 지금 3교시 하고 있는 3교시는 무난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좀 집중을 하시고요. 자, 정상적인 상황, 정상인들에게서 앞톱니근 수축을 하면 어깨뼈를 강하게 위쪽 돌림을 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 어깨 세모근과 가시위근의 수축을 하면 어깨뼈와 같은 돌림 방향으로 위팔뼈를 돌림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해요. 문장이 긴데, 자, 이 판의 두 문장이 이제 한 문장으로 좀 길어진 거죠. 약간 축소가 됐는데 어쨌든 요거 3판 문장부터 설명을 좀 할게요. 포인트로 잡을 거는 어깨뼈랑 지금 위팔뼈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깨뼈를 움직이는 건 앞톱니근 수축이고요. 어깨세모근과 가시위근은 위팔뼈를 움직인다. 우선 이렇게 개념을 잡으세요. 자, 그림을 보시면 아까 봤던 요 그림, 델토이드는 위팔뼈를 움직이고
수프라스피나투스도 있는데 이거 여기 그림은 안 그려져 있으니까 이것만 나타낼게요. 그리고 세라투스 안테리얼 검은색으로 표시하면 이 세라투스 안테리얼은 스케플라 분홍색으로 할게요. 세라투스 안테리얼은 여기 스케플라로 움직이는 건데 우리가 벌림이 적절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자, 잘 보세요. 제 이쪽이에요. 오른쪽에 어깨를 뗐어요. 그럼 이렇게 차렷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벌림을 하면서 얘가 이렇게 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진 않지만 그냥 단순화하기 위해서 90도, 스케플라와 그러니까 GH 조인트 90도가 나오면 이 상태에서 이 90도가 유지된 상태로 같이 이렇게 간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우선 이렇게 운동 형상학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스케플라와 윗팔뼈가 90도가 된 상태로 가정을 했을 때 이 상태로 정상적인 운동 형상학은 이 90도 각도가 유지되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선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정상적인 움직임이 나오려면 자 보세요. 윗팔뼈도 위쪽 돌림을 시켜야 되는데 얘가 일어날 때 스케플라도 동시에 어버드 로테이션이 같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면 90도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는 뭐 어디에 근거도 없어요. 근데 좀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문장을 보시면 이게 이제 정상적인 움직임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나 이제 마비가 있는 경우 아톰리근에 마비가 있으면 중간 어깨 세모근과 가시위근의 수축 똑같은 이 수축이 어깨의 운동력학을 지배하게 된대요. 어깨뼈의 운동력학을 지배하게 돼서 모순적인 어깨 쪽 아래쪽 돌림을 만들어낸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좀 어려운데 자, 저를 보세요. 델토이드만 가지고 좀 설명을 할게요. 벌림을 시키는 근육인데 이렇게 벌림할 때 델토이드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손이 작네요. 이렇게 델토이드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서 붙어 있는 델토이드가 수축하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해되시죠? 델토이드. 근데 우리가 그냥 기능의 부학을 배울 때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초에서는 관절을 이루는 건 두 뼈인데 두 뼈 중에 한 뼈, 몸 쪽에 있는 뼈는 항상 고정되어 있다라는 전제로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만 움직인다, 벌림시킨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요 뼈와 요 뼈가 지금 관절이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기초의 부학은 이게 손이 여기 있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고정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붙어있는 근육이 수축하면 이렇게 수축하면 굽힘이 된다. 이게 바이셉스 기능인 거거든요. 근데 실전에서는 얘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이 있을 수 있어요. 얘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얘가 서로 수축을 하게 되면 이 뼈와 뼈 사이가 가까워지겠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례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볼게요. 방금 전에 바이셉스 같이 설명을 하면 뼈와 뼈가 만나서 어깨 관절이 이루는데 델토이드가 수축할 때 얘가 고정되어 있다라는 우리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이게 가능한 건데 얘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렇게 수축하면 얘네 두 개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요렇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얘만 따로 떼어서 생각해보면 스케플라, 어버드, 다운워드 로테이션이니까 델토이드가 활성화될 때 다운워드 로테이션이 나온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건. 좀 어렵죠. 이거 타이밍에 또 우리 20분 휴식할 거잖아요. 파트 1, 파트 2 사이에. 그래서 요거 잘 메모해 두시고 너무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다시 지금 질문을 해주시고 대략 알겠는데 정리가 필요해. 20분 쉬는 시간 중에 한 5분 정도 투자하면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그래 정리하면 윗팔뼈랑 어깨뼈가 같은 방향으로 어버드 로테이션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윗팔뼈도 이렇게 어버드 로테이션, 스케플라도 어버드 로테이션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오목이팔, 어깨 가슴 관절의 위쪽 돌림 두 개가 지금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림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헷갈릴까봐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죠. 자, 근데 아톰리근 마비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깨뼈의 운동역학을 지배한다라는 게 중간 어깨 세모근이랑 가시위근은 어깨뼈가 아니라 우리가 위팔뼈 움직이는 걸로 생각을 했잖아요. 델토이드 가지고 설명을 하면 요 델토이드가 이렇게 수축을 할 때 델토이드가 사실은 이렇게 수축을 하는 건데 우리 보통 얘는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수축을 한다라는 요것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위팔뼈가 올리면 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가능하려면 요게 가능하려면 세라투스 안테리어가 이렇게 수축을 하고 있어야 된다. 즉 얘는 이렇게 돌아가게 안정성이 잡혀야지 된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마비라면 세라투스 안테리어가 마비가 되었다면 얘는 그냥 델토이드 화살표를 치면 이렇게 수축하는 꼴로 위팔뼈 올림하면서 스캐플라도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올림을 하겠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스캐플라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다운워드 로테이션이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다운워드 로테이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거를 모순적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이 판은 불합리한이라고 표현하는데 파라독식이라고 하는 모순적인 그리고 역설도 파라독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좀 모순이 있다라는 거죠. 팔을 올림하려면 어버드 로테이션을 시켜야 되는데 뭐야? 오히려 반대 방향인 다운워드 로테이션 아래쪽 돌림이 나오네? 이상하네? 모순이네? 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어깨뼈의 아래쪽 돌림과 팔의 부분적인 올림이 결합된 능동 운동은 어깨 세모근과 가시위근의 과도한 짧아짐을 빠르게 위반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좀만 더 집중해주세요. 좀 더 어려워요 이제. 자, 여기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거의 다 왔습니다. 좀만 집중하시면 돼요. 자, 여기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과도하게 짧아지고요. 빠르게 그걸 유발을 해요. 그거 가지고 그 다음 문장에 근육의 힘, 속도 관계랑 길이 장력에서 언급했듯이 이걸로 그냥 다 퉁쳐버리는데 물론 3장에서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다 배워서 이거를 각자 보고 이해하면 된다라고 뉴만 선생님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부족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설명을 제가 해드릴 거니까 좀 집중을 해주세요. 결과부터 우선 보면 이러한 두 근육이 과도하게 짧아지는 것이 빠르게 일어나면 최대 힘 생산 능력이 감소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매칭한 것처럼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는 힘, 속도 관계 이거랑 연관이 있는 거고요. 과도하게 길이가 짧아진다라는 거는 길이와 관련이 있으니까 길이 장력 관계. 3장에서 다 배웠어요, 우리가. 자, 여기 확대해 보면 그냥 기니까 다 쓰지 않고요. 이거는 속도랑 관련 있는 그래프고요. 요거는 길이랑 관련 있는 그래프예요. 방금 말한 대로 뭐부터 할까요? 속도부터 갑시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델토이드를 쓰는 거랑 1번이랑 2번이랑 요거를 비교한다면 1번은 지금 어쨌든 두 개 다 동심성 수축을 한 거죠. 동심성 활성을 한 건데 1번은 속도가 좀 빨랐죠. 짧아지는 속도는 이렇게 갈수록 커지는 거니까 속도 빠른 거 대략적으로 여기로 표현할게요. 이게 1번이에요. 2번은 좀 천천히 올렸죠. 여기라고 표현할까요? 여기가 2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속도와의 관계, 힘 속도 관계에서는 우리 다 배웠던 것처럼 여기 속도가 빨라질수록 속도가 여기 빨라질수록 힘이 적게 속도가 느려지면 오히려 힘이 더 세게 만들어진다라고 했거든요. 같은 근육이라도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즉 속도가 증가하면 점점 힘은 감소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여기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방향으로 갈수록 얘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면 힘이 적게 생산될 수밖에 없다라는 첫 번째를 지금 얘기한 거고요. 힘, 속도 관계. 길이 장력 관계는 짧아지는데 이게 과도하게 짧아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팔뼈는 지금 여기 있고 정상적인 경우에는 스캐플라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방금 전에 우리 봤던 파라도식 모순적인 어깨뼈의 움직임이 나타나면 얘가 다운워드 로테이션이 되니까 다운워드 로테이션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이에 있는 근육의 길이가 훨씬 더 짧아지겠죠. 짧아지겠죠. 단순하게 생각해서 자, 스캐플라 있고 여기 제가 아까 단순화 시켰잖아요. 90도 스캐플라와 위팔뼈가 90도가 된 상태로 180도 벌림이 나와야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상태에서 근육의 길이가 있는데 지금은 정상적인 각도니까 스캐플라 어버드 로테이션 정상적으로 다 나왔겠죠. 근데 지금은 앞톱니근이 마비가 되면 다운워드 로테이션이 오히려 나온다고 했잖아요. 아래쪽 돌림. 여기서 아래쪽 돌림이 오히려 정상에서 아래쪽 돌림이 더 나오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에 근육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근육이 다운워드 로테이션이 되면 얘네 두 개의 간격이 점점점 가까워지겠죠. 이해되시죠? 여기에 근육이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점점 다운워드 로테이션이 되면 점점 여기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즉 정상적으로 팔을 올리는 것보다 아래쪽 돌림이 되면서 팔을 올리면 근육의 길이가 정상일 때는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더 짧아진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 어깨뼈를 정상적으로 어버드 로테이션을 만들면 요 길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렇다면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거. 길이 장력 곡선에서는 이렇게 가는 게 길이가 증가하고 이쪽은 이제 길이가 감소하는 거니까 점점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정상일 때보다 장력이 떨어진다. 즉 힘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속도도 그렇고 길이도 그렇고 두 가지 측면 다 고려하면 최대 힘 생산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감소한다 라는 거고요. 어깨뼈의 아래쪽 돌림과 연합하여 나타난 이러한 힘 생산 능력의 감소는 올림하는 팔의 가동 범위와 토크 생성을 감소시킨다. 가동 범위 당연히 감소시키겠죠. 먼저 토크를 생각해 보면 토크가 감소가 되면 당연히 가동 범위 감소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좀만 더 집중해 주세요. 자, 앞톱니근의 마비와 연관된 병리학적 분석은 이 근육이 운동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준다라고 해요. 정상적인 상황에서 팔을 올림 동안 앞톱니근은 어깨뼈에 대한 놀랍도록 큰 위쪽 돌림을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위쪽 돌림의 토크는 중간 어깨 세모근이나 가시위근에 의해 생산될 수 있는 아래쪽 돌림 토크보다 더 커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 그림. 우리는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없을 때의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예. 공기도 그렇죠. 공기에 대해서 소중한 걸 알지만 얘기 안 하잖아요. 없어지면 지금 기후변화가 엄청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더 될 거예요. 이제서야 피해 입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델토이드가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화살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얘가 제대로 기능을 해야지 이 화살표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얘는 이렇게 수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이 화살표가 상쇄될 수 있게 만드는 건 여기서 세라투스 안테리어가 얘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만들어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상쇄가 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앞톱니근을 선택할 정도로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래쪽 돌림 토크보다 훨씬 더 커야 된다는 거 방금 그림으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부가적인 이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흐름을 여기서 끊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교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20분 휴식하고 파트 2 강의에서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0분이니까 정각 4시에 파트 2 강의 시작할게요. 잠깐 쉬겠습니다.